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하기 하루 전인 1989년 2월 14일 아프가니스탄 주재 소련군 사령관 바렌니코프는 아프간 인민들에 대한 철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에서는 남겨진 나지불라 정권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던가, 우리는 국제주의적 의무를 완수하고 조국으로 떠난다. 우리는 떠나지만 아프간 인민에 대한 우정은 남는다. 베트남에서 미국은 점령, 분열, 영토 획득을 위해서 들어갔지만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의 주권과 영토 수호를 위해서 국제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소련군의 철수는 베트남에서의 미국처럼 해주가 아니다 등의 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항구적인 위성 국가화를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의 군사 개입을 시작했던 소련은 장기전의 수렁에 빠져들었고, 여기서 발을 빼는 철군 과정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고르바초프가 1985년 3월 10일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합니다. 79년 말 개전 초반에 투입된 소련 군 병력은 8만 수준이었지만 85년 말에는 10만에서 10만 9천 명 사이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반군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게릴라전을 전개하여 소련군과 아프간 정부군은 수도 카불과 지방의 주도들과 그 사이의 도로 정도를 겨우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아프간 전체에 반란 진압을 하고 안정을 유지하기에는 병력의 숫자가 고질적으로 부족했고, 한 장소에서 전투로 소련군이 전술적 승리를 거두더라도 다른 곳에서 발생한 반군 활동을 진압하러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안정화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군사적 승리의 희망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프간 전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했던 고르바초프는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동독 주둔 소련군 최고사령관 미하일 자이체프 장군에게 지시를 내려 비밀리에 아프간에 들어가서 현지 상황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자이체프 장군은 현지 조사를 마치고 반군에 대한 지원이 들어오는 파키스탄 및 이란 국경을 폐쇄하지 않는 한 최종적인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올립니다. 85년 4월 21일 마라바르 협공 매복전이 일어납니다. 소련군 제334 분리 특수작전대대는 85년 3월 말에 벨라루스에서 아프가니스탄 쿠나르주로 배치된 경험 없는 부대였고, 당시 소련군 입장에서는 파키스탄 국경지대의 무자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 주요 목표 중의 하나였습니다. 2개 중대가 엄호하고 제334대대의 1개 중대가 쿠나르주 마라바르 협곡의 바닥을 통해 이동해 인근에 버려진 마을인 다리담 마을 근처를 수색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그 중대는 잘랄루딘 하칸이 휘하의 반군의 매복으로 전멸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바렌니코프는 소련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합계 17,000의 병력을 투입하여 5월 19일부터 6월 중순까지 쿠나르주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였습니다. 한편 1983년부터 1년간 소련과 휴전에 합의했던 마수드는 휴전 기간 동안 파괴된 방어시설을 복구하고 방공망을 정비했고, 주변으로 통제 지역을 넓혀갔습니다. 휴전 당시의 합의대로 판지시르 계곡 바닥에는 아프간 정부군의 소규모 전초기지들이 있었습니다. 판지시르 계곡 입구에서 50km 정도 안쪽에 있는 비슈고르도 정부군의 주둔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85년 6월 초에는 마수드가 양동작전으로 루하의 정부군 기지를 공격해서 시선을 돌린 후 비슈고르 정부군 기지를 공격해 점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군 준장이 1명 전사했고 500명이 포로가 되었고, 그 가운데 126명은 장교였습니다. 마수드는 정부군 포로 중에 사병들은 대부분 석방했으며 장교들은 계곡 안에 분산 수용한 후에 정부 측과 포로 교환을 하는 것을 논의했으나, 소련군 지휘부는 마수드와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소련군은 마수드에 대한 군사작전인 제9차 판지시르 작전을 기획했습니다. 소련군은 1985년 6월 16일에 전투를 시작해서 7월 12일까지 판지시르 협곡을 봉쇄하고 헬리콥터 공수로 반군 측 기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으나, 이번에도 마수드의 병력은 전멸하지 않았고 소련군을 피해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해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이후 소련은 판지시르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포기합니다. 1985년 6월 11일에서 12일 사이에는 이스마일 칸의 병력이 헤라트주 신단드 공군 기지를 공격해 정부군의 미그 21, 13대, 수호이 17, 6대, 합계 19대를 완파시킵니다. 이스마일 칸은 6월에서 7월 사이에 헤라트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전개하여 도시 주변을 거의 대부분 접수합니다. 고르바초프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수렁에서 발을 빼기를 원했고,
1985년 중반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아프간화를 추진합니다. 이 아프간화의 요지는 반군과의 전투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주도해야 하고 소련군은 품위 있게 전쟁에서 빠져나오겠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프간 정부군을 증원해서 반군에 대한 소탕 작전을 전담하고 약 1,800명 규모의 소련군 군사 고문단을 아프간 정부군 편제에 분할 배치하여 조언하는 역할을 맡고, 소련은 공중지원 포병 공병으로 아프간 정부군을 지원하고 지방의 반군 세력을 매수해서 휴전을 유도하는 게 그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서류상으로 30만으로 증강되었습니다. 쿠데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장 조직들은 크게 3개 부문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방부 소속 13만 2천, 내무부 소속 7만, 국가보안부 8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서류상 숫자였고 활용이 만연해서 평균적으로 매년 10%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1985년 10월 고르바초프는 아프가니스탄 공산당 지도자 바브라크 카르마를 비밀리에 모스크바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련군은 영원히 아프가니스탄에 머물 수 없고 86년 여름부터는 아프간인들이 스스로 혁명을 지켜야 한다고 카르말에게 통보했습니다. 여러 2차 문헌에 따르면 카르말은 지금 10만을 빼면 100만을 다시 보내야 할 것이다 라고 항의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으나 고르바초프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1985년 10월 17일 정치국 회의에서 고르바초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국가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주된 이유는 카르말 동지가 우리의 도움에 기대서 계속해서 카불에 앉아 있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고르바초프는 아프간을 지혈이 필요한 상처라고 봤습니다. 1986년 2월에 개최된 제27회 소련 공산당 대회가 철군을 관찰할 기회라고 생각했고 당대회 보고 초안에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언급을 넣었으나 공산당 내외 강경파의 반발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반발을 무시하고 2월 25일 당대회 기조연설에서 철군 발언을 합니다. 여기서 고르바초프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반혁명 세력과 제국주의자가 만든 피 흘리는 상처라고 묘사했으며 소련군은 아프간의 요청으로 주둔하고 있다고 정당화했고 철수 시한도 아프간 공산 정권과 합의했다고 발언해서 철수를 공식화합니다. 그동안 반군과의 전투 주도권을 떠넘겨받은 아프간 정부군은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국경과 접하는 호스트주의 라와르에는 헤즈비 이슬라미 유누스 칼리스 파벌의 현장 지휘관 잘랄루딘 하카니의 그룹이 통제하는 기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미국 CIA가 파키스탄 ISI를 통해서 전달한 무기의 20%가 지나는 물류 거점이자 보관되는 무기고였습니다. 라와르에는 최대 심도 500m로 고도로 요새화된 동굴들이 있었고 내부에는 막사 모스크, 상하수도, 야전병원, 창고, 서방기자 숙소용 호텔, K-55 부대가 보관된 차고 등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당시 하카니는 미국 관료들 사이에서는 서남의 화신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흐른 뒤 하카니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다소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85년 9월에 하카니와 주요 지휘관들이 하지라는 이슬람식 성지 순례를 잠깐 간 틈에 아프간 정부군은 샤나와즈 타나이 중장의 지휘 아래 자와르에 대한 공세를 개시했습니다. 42일간의 전투 끝에 성공하지는 못하고 철수합니다. 86년 2월 28일부터 다시 아프간 정부군이 주도하고 소련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2차 자와르 전투가 시작됩니다. 86년 4월 2일 아프간 정부군의 제38 코만도 여단 일부 병력이 MI-8을 타고 헬기 공수작전을 개시했으나 길을 잃어서 파키스탄 국경을 5km 침범해 착륙한 후 파키스탄군에게 포위당해서 대부분 포로가 되고 80명 중에 17명만 아프간으로 귀환합니다. 이후 3일간의 전투 과정에서 아프간 정부군 제38 코만도 여단은 반군 측 주장으로 530명이 포로로 잡혀 전투 불가 상태에 빠졌고 전투 개시 후 누적 20대 이상의 헬리콥터를 잃은 정부군 전체가 작전 수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소련군의 바렌니코프 장군은 아프간 정부군의 무능에 대한 보고서를 모스크바에 보낸 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4월 5일부터 직접 연합군의 지휘를 맡아 병력을 증원한 후 공세를 재개합니다. 전투 과정에서 하카니가 공습으로 부상을 당했는데 소문이 와전되어 하카니 사망설이 반군 내에 퍼졌고 사기가 떨어진 반군은 자와르 방어를 포기하고 후퇴합니다. 4월 19일 정오 무렵에 자와르를 점령한 소련 아프간 정부군 연합군은 처음부터 장기적으로
전면으로 점령할 계획은 없었고 보급과 증원을 받을 수 있는 거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파키스탄 국경 인근의 반군이 MLRS로 반격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철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연합군은 자와르에서 5시간 만에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군 공병들은 동굴을 철거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했고 지뢰를 설치하고 철수해버립니다. 소련군이 철수한 다음 날에 반군들은 돌아왔고 일부는 지뢰로 인해서 사망했으나 일주일 정도 걸려서 다 제거했고 자와르 기지는 재가동됩니다. 전쟁 초기 아프간 정부군에 파견된 최고위급 군사고문으로 활동했던 알렉산더 마요로프 대장은 회고록인 아프간 전쟁의 진실에서 아프가니스탄 공산당 지도자 바브라크 카르마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는 평생 바보, 게으름뱅이, 술주정을 일삼는 자들을 좋아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모든 자질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의 지도자이자 국가 원수였다. 카르말은 1986년 3월에 모스크바로 소환됩니다. 당시에 대외적으로 밝힌 소련 체류 명목은 치료였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카르말에게 은퇴하여 망명하라라고 충고했습니다. 카르말은 다시 생각해줄 것을 간청했지만 고르바초프는 무시했습니다. 소련, 북한, 중국처럼 정권 내 정보가 제한된 곳에서는 사진의 구도, 사진 내 인물의 크기와 순서, 사람이 포토샵돼서 공식 사진에서 사라지거나 프라우다 같은 신문 기사에 나온 이름의 순서 같은 아주 작은 징후로 불투명한 권력의 움직임을 간접 신호로 해독합니다. 이것을 크레물리놀로지라고 합니다. 당시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는 4월 16일 카르말의 개혁 속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아프간 권력 구조의 변동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27일은 매우 중요한 행사인 아프간 공산혁명 8주년 기념 열병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카르말이 불참하면서 실각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선택한 카르말의 후임자는 아프가니스탄 비밀경찰의 수장이었던 나지불라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공산당인 인민민주당은 카르말이 불참한 가운데 1986년 5월 4일에 열린 제18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나지불라를 신임 서기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권력을 잃은 바브라크 카르말은 모스크바의 국영 아파트와 다차를 받았고 91년에서 92년 사이에 잠깐 귀국한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간을 러시아에서 술에 취해서 지냈습니다. 카르말은 간암으로 96년 모스크바에서 사망합니다. 1986년 5월 22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고르바초프는 아프간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는 국내적으로도 매우 심각하다. 소련 국민은 이 전쟁을 걱정하고 있으며 우리는 인명피해를 보고 있고 경제적 부담도 크다. 대외적으로도 우리는 침략자로 낙인 찍히고 있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품위 있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고 발언했습니다. 모하마드 나지불라는 카불 대학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의사였고 이 때문에 별명이 닥터 나지비였습니다. 나지불라는 카불 대학 2학년이었던 65년에 인민민주당에 가입했고 바르참 계열의 활동가가 됩니다. 학업에 집중하지 않고 직업혁명가와 정치인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투옥되었고 64년에 입학해 11년이나 걸려서 75년에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나 실제로 의사로 진료한 적은 없습니다. 바브라크 카르말이 국회의원 을 하는 동안 나지불라는 측근이자 경호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978년 공산혁명 후 나지불라는 정권에 참여했고 이란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하고 하피줄라 아민의 파르참 숙청을 피해서 유럽으로 망명갑니다. 79년 말 소련이 아민을 제거한 뒤 파르참 파벌의 수장인 바브라크 카르말이 집권하자 나지불라는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왔고 80년에 아프가니스탄 비밀경찰의 수장으로 임명됩니다. 아프간 공산 정권은 재정적 자립도가 매우 취약했고 비밀경찰 예산의 상당 부분은 소련에서 지원받았고 KGB에 직접 보고하거나 KGB와 연계하여 활동했습니다. 나지불라는 비밀경찰의 수장으로 활동하면서 반체제 세력 탄압의 잔혹함과 효율성으로 악명을 얻었고 소련은 이를 체제 유지를 위한 필요악으로 평가했으나 나지불라의 통치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나지불라를 자기 지도자로 옹립한 고르바초프는
국민 포용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시합니다. 1986년 7월 24일 소련 정치국 회의에서 고르바초프는 국경의 40%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외에 있지만 적의 진영에 속하지 않는 정치 세력을 포함하는 연립정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고, 9월에 고르바초프는 망명 정치 세력을 포함하는 카불 정권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파키스탄과 비밀 접촉을 해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아프간 국내의 세력 간 갈등을 봉합하려고 했습니다. 나지불라는 부족 원로, 지주, 자본가, 성직자,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 공산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과의 대화와 화해를 통해 반대 세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고, 일부 반군 지도자들에게 상당한 양의 현금을 주고 정부 측 민병대에 합류시키거나 정규군 사단으로 편입시키는 등 다소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정권 자체의 공산주의 무신론 색채를 줄이기 위해서 연설에 코란 구절을 추가한다든지 본인이 직접 예배에 참여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고, 1987년 개헌에서 이슬람교를 국교로 규정했으며 정치범들을 석방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인민민주당과 비밀경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감 등으로 인해서 나지불라의 국가통합정책은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전쟁 초기 CIA는 소련제 중고 무기만을 공급했으나 1986년 9월부터 CIA는 당시 기준으로는 최첨단 서방 장비인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반군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했고, 전쟁 기간 내내 약 1200에서 2300대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습니다. 스팅어의 도입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양상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9월 25일에 실전 투입되어 잘랄라바드 지역에서 소련 측 자료 기준 Mi-8 힙 1대, Mi-24 하인드 1대, 합계 헬기 2대, 무자헤딘 주장 3대를 격추합니다. 이전까지 소련군은 헬기나 항공기의 근접 항공 지원에 크게 의존했으나 스팅어에 의한 피해가 누적되자 소련군은 적어도 비행이나 근접 항공 지원을 포기하고 고고도 운용으로 전환합니다. 86년 1월 13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우리는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 6년째 전쟁을 하고 있다.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30년은 더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발언하여 철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회의에서 참모총장 아흐로메예프 원수는 설정된 군사 목표 가운데 달성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성과가 없다. 우리는 카불과 주도를 장악하고 있지만 점령 지역의 권력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아프간 인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에서 패배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정치국 회의에서 2년 내 철수 원칙이 결정됩니다. 소련군 철수 후에도 나지불라 정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들은 그대로였고 전국에서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고, 전차 전황은 정부군 측에 더욱 불리하게 돌아가서 카불 인근 등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정부군이 통제하는 지역은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도시 사이에 생명줄이었던 도로도 봉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87년 말 무렵에는 호스트주의 주도 호스트가 반군들에게 포위되어 봉쇄당한 후 소련군은 팍티아주의 주도 가르데즈와의 도로 연결을 복구하고 포위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을 통제하고 있던 자드람 부족과 반군 사령관 잘랄루딘 하카니와 수주간 협상을 했으나 실패했고, 소련은 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련이 입안한 작전명은 한국어로 고속도로라는 뜻인 마지스트랄 작전이었습니다. 소련군은 그로모프 중장의 지휘하에 제103 공수사단, 제108 및 201 기계화 보병사단 일부, 제56 공수여단 2개 대대 등을 투입했습니다. 아프간 정부군은 샤나와즈 타나이가 지휘했고 5개 보병사단, 1개 전차 여단, 다수의 공수부대 및 국가보안부와 내무부 산하에 4개 대대를 투입했습니다. 작전 목표는 호스트와 가르데즈 도로 인근의 사투칸다브 고개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근에는 아프간 반군이 다수의 병력과 방공 장비를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87년 11월 19일부터 소련군은 병력을 투입해서 가르데즈 주변의 평야지대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다시 하카니와 협상을 진행했으나 실패했고 11월 28일부터 공세를 개시합니다. 이날 보리스 그로모프 장군은 반군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헤러 덤이라고 하는 공수부대 모양의 허수아비를 낙하산으로 뿌렸습니다.
이를 본 무자헤딘이 대공사격을 시작하자 소련의 정찰기가 그 위치를 파악했고 4시간에 걸쳐서 소련군의 포격이 이어집니다. 11월 29일에 소련군 측 기계화 보병이 공세에 나섰으나 무자헤딘의 반격으로 빠르게 교착 상태에 빠졌고 소련군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철수했습니다. 그로모프는 12월 1일 소련군 공수부대와 아프간 정부군 특공대대를 투입해 고지들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무자헤딘은 장비를 포기하고 퇴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고지 중에 하나는 해발 3234m의 이름 없는 언덕이고 3234 고지라고 불렸습니다. 1월 7일에 345 공수연대 구중대 39명이 이 고지를 점령하여 주변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착륙 후 구중대가 참호를 구축하자마자 200명에서 250명 사이의 아프간 반군이 15시 30분부터 두 방향에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병력이 크게 열세였음에도 구중대는 완강하게 진지를 사수했습니다. 1월 7일 첫 공격 이후에 11차례 더 공격을 받았고 탄약이 떨어지기 전 헬기로 증원 병력과 보급이 도착했습니다. 1월 8일 아침까지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구중대 39명 중에 6명이 전사하고 남은 33명 중에 28명이 부상이었고 그중 9명은 중상 상태였지만 굴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전사자 중에 2명은 소련 영웅 칭호를 사후 수여받았고 생존자들은 모두 적기 훈장과 적성 훈장을 받았습니다. 3234 고지 전투가 끝난 후 소련군은 일부 반군 전사자들의 복장이 직사각형 흑황적 줄무늬 패턴 군복인 것을 발견했고 소련군은 이 패턴이 파키스탄 특수부대 SSG의 것과 일치한다고 판단했고 공격 부대가 두 방향으로 동시에 공격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정규군의 훈련을 받은 세력이거나 SSG가 직접 들어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소련 아프간 정부 측도 아프가니스탄 비밀 경찰을 통해서 파키스탄 내 아프간 반군 세력에 대해서 암살 작전을 전개 중이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소련군은 병력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만 했기 때문에 단기적 전술적 승리를 장기적 전략적 이점으로 굳히지는 못했고 소련군이 철수한 뒤 얼마 안가 호스트는 다시 포위당하고 도로는 차단당합니다. 1988년 4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아프가니스탄 주변 상황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제네바 협정에 서명했고 소련과 미국이 협정 이행을 위한 보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협정으로 5월 15일부터 9개월 이내에 소련군을 철수시키기로 했으며 미국과 파키스탄은 반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1989년 1월 23일부터 작전명 타이툰이 개시되어 소련 주둔군 철수 전에 마수드의 반군을 다시 공격합니다. 나중에 소련 영웅의 칭호를 받고 국가두마의 위원을 역임한 소련군 장성 발레리 보스트로티는 당시에는 연대장이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아흐마드 샤 마수드와 합의했습니다. 당시 마수드는 아프가니스탄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마수드는 우리 군대의 철수를 방해하지 않기로 했고 우리는 마수드와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작전의 강행을 쉐바르드 나제가 주장했거나 아니면 나지불라가 설득했던 것일지 모릅니다. 사단장, 연대장 등의 군지휘부 전체가 이 작전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결정은 고르바초프가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는 철수 직전에 아흐마드 샤의 그룹을 섬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한 이상 그야말로 비열한 짓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일과표, 초소 위치, 야간 주둔지 등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신처에서 나와서 차를 마시기 30분 전 그 모든 지점에 포격과 항공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타이푼 작전은 그로모프가 지휘했고 소련군의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로 공중 폭격과 포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작전의 목표는 소련군이 철수하기 전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작전으로 인해 남겨진 나지불라 정권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집니다. 1989년 2월 15일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합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국경을 건너서 마지막으로 철수한 것은 그로모프 중장이었습니다. 그로모프는 철수하면서 내 등 뒤에는 소련 군인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소련군 군사고문단은 정규군 철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프간에 잔류했고 나지불라 정권 붕괴 직전인 92년 4월에 마지막 소련 군사고문단이 철수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자헤딘에게 포로로 잡힌 소련군 병사들도 아프간에 남았고 무자헤딘으로 전향하여 아프간에 정착한 소련 군인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1979년 12월에 시작된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9년 2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소련은 민족 해방의 지원자라는 이미지와 군사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떠난 후 아프간에는 내전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